2023년 12월 3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스카엘 리스크가 휴전을 6일간 했어요. 근데 7일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서 8일자부터 전쟁이 터진 걸로 다시 터진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잘 해결돼야 되고 혹자가 얘기하더라고요. 1년 끌 거라고.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파급이 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지금 국지전 비슷하게 딱 들어가 버려야 자기들끼리 전쟁이 돼 버려야 긍정적이고요. 이게 중동 전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신용 위험 한계 기업 그다음에 이 위험은 그대로 이번까지 위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이 지금 그거 한이 났잖아요. 한이 났다는 거는 그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거고 그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중국 부동산 안 좋아요. 미국 부동산은 이제 우리 그냥 지역으로 따지면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아닌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혁신도시는 땅값이 그래도 잘 방어되지만 혁신도시 외의 지역들은 땅값이 내려가잖아요. 그거랑 연결될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혁신 지역들은 부동산의 가격은 진짜 개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근데 혁신 지역 아닌 데는 그러니까 미국의 혁신 지역은 실리콘밸리 그런 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데고 보존적으로 그냥 고층 빌딩이 있었던 데는 그거를 다 채우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에서 한번 드러 나올 거다. 언제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번 부러지고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시대선 동일해. 여기서 서 있어요. 그다음 원달러도 여기 딱 지금 서 있고요. 이 라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바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이게 아 1,700, 800원, 1,600원 이상도 한번 칠 수 있다. 내년도 5월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위험 사항은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스위스가 7입니다. 여기 스위스가 6.98. 뭐 크게 무리 없죠. 한국은 현재 오랜만에 나왔네. 28.68, 29.5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연말 랠리, 연초 랠리까지 생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도 상당히 뭐 그렇게 예전에 한 400까지 본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한계 기업은 이제 상시보험만 돼야 된다라고 하고 한계 기업에서 연장했어요. 또 상시적으로 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에요. 한계 기업의 급증에 대해서 정상화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정부가 무조건 망가뜨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자재값은 폭등하고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수지 타산에 안 맞고 사람들이 안 사요. 일단은 건설을 안 해요. 일단은 건설사가 여러 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재값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감소가 되는 시점에 금리 인하가 오면은 움직일 겁니다. 이게 그 시나리오가 하나 남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올해 말에 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잘 버텼는데 이제 내년도 상반기 4, 5월, 6월 ELS라고 이야기하는 홍콩 ELS 이것도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잘 버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홍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그때 이슈를 한번 보시고 시장 대응해도 안 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 보시라 본격입니다. 이게 옥소 가리는데 제가 보니까 올해 토목 쪽이 많이 늘었어요. 국가가 짓는 토목이 많이 늘었고 그게 한 10%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지자체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건설 업종에서 옥석 가리기로 넘어갈 거다. 잠재적 부실 기업들과 아닌 걸로 바뀌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과 이제 미국 중소형인데 제2금융권은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금통위원장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이 금통위원장이 뭘 잘했냐면 그때 강원랜드 아니죠. 뭐죠? 레고랜드 사태 가지고 채권 그거 함부로 그 스톱한 거 있잖아요. 그걸 잘 막았어요. 그 정치인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한 채권들은 만기 연장 그냥 해주거든요. 엔간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 부도나지 않으면 우리가 2,300원까지 한 원 달러 한 줄이 올라가지 않으나 지금 가격 두 배죠. 그거가 되지 않는다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상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내실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체율 상승폭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거 자체도 긍정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세션입니다. 이제 지금 경착률 확률이 70%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거는 피했어요. 근데 내년도가 진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내년 5월에서 10월 사이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PT 기술 혁신이 있고 국제공조에서 금리나 양적 완화를 같이 공유하는 이슈. 코로나 일 때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2008년 때도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공공기관이 10조 원 갚았다는 거 긍정적인 걸로 보지만 이게 회전이 되는 건데 회전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좀 부정적이고 베트남은 경기 침체에서 M&A 시장 썰렁인데 인도 쪽으로 쫙 흡수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천선 오른다. 이거는 뭐 시장의 돈이 이걸 끌어올릴 정도는 됩니다. 내년도 한 4, 5월까지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안 되냐. 그러니까 미국만 괜찮고 다른 나라들은 힘든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상하이가 엄청난 공간인데 상해가 엄청난 그러니까 금융 수도죠 중국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시진핑의 그 지지 세력이 있는 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중국 부동산 위험이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상한인데 1%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명시하는 안 됐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금리 인상 향기 돈다는 거 3월 전부터 나와요. 그러면 금리 인상되면 결국 엔화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좀비 기업 속출을 하고 일본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SV 뱅크 사태가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해서 충격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나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전망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엔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SV뱅크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거는 경제학 조금 보셨으면 되는데 경제학을 다 보신 분들이 이 영상 보지는 않으실 거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사람들 물건을 말했으면 거기 관광업이 호황이 들어가서 재투자 하면서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에 있는 그 엔저가 그 일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좋은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총리 교체설까지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플러스라는 흑자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다 엔저 때문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게 되고 실생활이 좀 빡빡해집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헝다에서 채무가 55조 원. 우리나라 그 전체 한 1년 세수가 지금 650조니까 10%나 해당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더 큰 나라니까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채무 조정안 제안을 했고 대외 수요 부진으로 내년 성과율 4%.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파급 효과 있어서 성장하기가 힘든 거죠.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연착륙 됐으려면 얘가 조금 더 높아야 돼요. 한 6, 7% 나와줘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은 부동산에 한 대를 맡고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인도가 좋아서 저도 이제 개별 ETF 추천할 때는 인도 ETF를 추천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혁신 지역,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큰 빌딩이 있었던 데는 좀 이제 공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유럽이죠. 유럽에서도 이제 빌딩 재벌이 파산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고리로 대출 받아갖고 대응이 안 된다. 고금리인 상태다. 이것들이 째깍째깍째깍 가는 거예요. 언제 금리가 내려가냐면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희생을 당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나 못 버텨 못 갚아 그런 일들이 나와야 그래서 경매 자산이 막 터져 나와야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조금 큰 기업이 흔들거리는 뉴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희생양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딘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크진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마스 교전이 다시 재개됐어요. 이게 확전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보는 거고 여기 있죠. 1년 이상 장기전을 계획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명히 첩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부분들이 시장 이게 중동 전쟁으로 넘어가면 학전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이거와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씩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완충 지역이 사라지고
저기 있는 국경선 일부가 이제 군사가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유의 깊게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위험사항을 체크를 하고요. 지난주와 동일해요. 계속 동일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느낌은 4월, 5월까지는 지금 요게 지금 거의 6개월간 끌었단 말이에요. 제가 업무가 있어갖고 빡셌지만 요 흐름이 크게 바뀌질 않아서 그대로 유지를 해드린 거고요. 내년 4월, 5월까지는 한 번은 살짝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잘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